여러분, 수년간 방어에만 매달리던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그것도 대량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어, 이건 단순한 전술 변화 그 이상입니다. 전쟁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뭐랄까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오랫동안 러시아의 거센 공격 아래서 우크라이나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드론과 미사일을 막아내면서 정말 힘겹게 버텨왔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스스로 미사일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의 신형 미사일들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역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다른 구소련 국가들처럼 미사일 기술이나 부품 같은 것들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면서 어떻게 보면 믿었던 이웃이 순식간에 적이 되어버린 거죠. 맞습니다. 더 이상 모스크바에 기댈 수 없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미사일 자립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아, 다행히 우크라이나에는 유즈노에 그리고 루치설계국처럼 구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아주 뛰어난 설계 및 생산 기반과 기술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자산이겠죠. 그렇군요.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르게 성과를 낸 거네요. 2018년에는 빌카 300mm 유도 로켓을, 2021년에는 넵튠 대함 순항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으니까요. 네, 심지어 그 넵튠 미사일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논의까지 갔을 정도였으니까요. 기술력은 인정받았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 2라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자금 부족 같은 문제들 때문에 계속 늦어졌어요. 음. 결국 2022년 초 러시아가 전면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비축량, 생산 시설, 예산 뭐 하나 러시아에 비할 떨어 못 됐습니다. 러시아의 그 대규모 미사일 공세 앞에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는 아주 집요하게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생산 시설을 노렸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드니프로의 피부덴마시 공장, 또 미사일 고체 연료를 만드는 파블로흐라드 화학 공장 같은 핵심 시설들이 주요 타겟이었습니다. 아예 우크라이나의 반격 능력을 뿌리 뽑고 신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였죠. 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당장 국경을 막는 것도 급한데 미래를 위한 미사일 개발도 포기할 순 없고. 네, 엄청난 딜레마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연되던 그림 2 프로그램은 일단 당장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좀 간소화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신 이미 가지고 있던 넵튠 미사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전과를 올렸죠. 바로 그 사건이죠. 2022년 4월 러시아 흑해 함대의 자랑이었던 기함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킨 겁니다.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기술진들은 그 넵튠 미사일을 바다가 아닌 지상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 지상 공격용으로요? 네. 군사 전문가 파비안 호프만 같은 분석가들은 전파방해, 그러니까 죄밍에 강한 GPS 수신기를 추가하는 등의 개량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첫 해는 정말 힘들었군요. 돈도 자원도 부족하고 러시아는 계속 공격해오고. 네, 미사일 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하기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2023년에 중요한 변곡점이 찾아왔거든요. 변곡점이요? 어떤? 바로 서방의 지원이 본격화된 겁니다. 2023년 5월 영국과 프랑스가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이지라는 아주 강력한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 미사일들 성능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영국이 최대 300기, 프랑스가 한 50기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사거리가 250km를 훌쩍 넘고 파괴력도 엄청났죠. 실제로 이걸로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요? 2023년 9월에 세바스토폴 항구에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 건물이랑 잠수함, 상륙함 타격한 거요.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죠.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크임스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지원받았습니다. 아, 에이테크임스까지? 네, 2023년 말에 처음 사용해서 점령지에 있던 러시아군 기지의 헬리콥터 9대를 파괴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매우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전환점인데요. 네, 그렇죠. 첫째는 이런 장거리 정밀 표타격 무기가 전쟁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정말 온몸으로 느낀 겁니다. 아, 이런 미사일만 대량으로 있으면 러시아 핵심 시설을 계속 파괴해서 전쟁 흐름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깨달음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은 너무 고맙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한계라면 어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이 가진 재고를 내주었지만 이걸 뭐 대량으로 계속 생산해서 보내줄 계획은 없었거든요. 심지어 독일처럼 지원 자체를 망설이는 나라도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외부 지원만으로는 장기적인 전쟁 수행이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원받은 무기에는 종종 사용 제한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아, 맞아요. 미국이 처음 에이테크임스 줄 때 러시아 본토 공격에는 쓰지 말라고 했었죠. 네. 물론 이런 제약은 나중에 대부분 풀렸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준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을 원한다면 결국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아, 자체 개발.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크라이나 미사일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군요. 2023년 여름에 개량된 지상 공격용 넵튠으로 크림반도의 S-400 레이더를 파괴했고요. 심지어 2024년 7월에는 국경 너머 수십 마일 떨어진 러시아 쿠르스크 공군기지까지 타격했습니다. 넵튠으로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요. 네. 기존 넵튠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는 롱넵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건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죠. 동시에 국내 미사일이랑 드론 개발 업체들을 막 키우고 필요한 부품은 외국 스타트업들이랑 협력해서 확보하고 자체 기술 생태계를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요. 그렇게 해서 2024년 말까지 우크라이나는 류티나 FP-1 같은 장거리 공격 드론, 그리고 로터, 페클로 같은 소형 순항 미사일들을 상당수 확보하고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러시아 내부의 군수 공장에 불을 지르거나 비행기를 부수고 석유 시설 공격하고 작지만 계속 뼈아픈 타격을 준 거군요. 네. 이런 공격들이 계속 쌓이면서 러시아에게는 분명 큰 골칫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예고편이요? 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차원이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형 무기들을 이용한 잽을 넘어서 러시아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훨씬 파괴적이고 강력한 메가미사일들을 꺼내들 때가 온 것이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와우, 메가 미사일 기대되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새로운 두 종류의 강력한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그야말로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는 방금 얘기한 롱넵튠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미국제 에이테크임스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우크라이나 최초의 국산 탄도미사일, 바로 삽산입니다. 삽산,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럼 먼저 롱넵튠부터 자세히 볼까요? 2023년 여름에 지상 공격용 개조 얘기가 나왔었고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장거리 버전을 만들 거다 이런 계획이 알려졌었죠. 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자기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전 배치 사실을 알리면서 정말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랬죠? 사거리 1000km. 1000km요? 와. 기존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가 250km 정도였는데 거의 4배네요? 그렇죠. 엄청난 거리입니다. 2024년 8월에 즈브로야라는 채널을 통해 실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확실히 기존 넵튠보다 길고 한 6m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더 두껍고 최대 뒷경이 한 50cm 정도? 날개나 꼬리 부분도 더 커 보였습니다. 그만큼 더 강력한 엔진이랑 많은 연료를 넣었다는 뜻이겠군요. 네, 중요한 건 이 1000km라는 사거리가 갖는 전략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러시아 본토 아주 깊숙한 곳의 정유시설, 군수공장, 물류허브, 공군기지 같은 핵심 목표물들이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리적 이점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죠.
게다가 값싼 드론으로 러시아 방공망을 막 혼란시킨 다음에 이 롱 넵튠으로 결정타를 날리는 식의 복합적인 공격 전술도 가능해지고요. 이건 정말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다음은 삽산 미사일이죠. 과거 그림-2로 불렸던 바로 그 미사일. 우크라이나 최초의 자체 생산 탄도미사일. 맞습니다. 아직 모든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정말 위력적입니다. 탄두 무게가 480kg 이상, 거의 반톤에 육박하고요. 반톤? 온용 사거리는 약 300km로 알려졌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최대 500km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쌉산의 진짜 무서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속도예요. 속도요? 얼마나 빠른데요? 최고 속도가 시속 5000km 이상, 음속의 4배가 넘습니다. 마하 4 이상이죠. 시속 5000km. 와, 이 정도 속도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탐지하더라도 요격할 시간이 거의 없겠는데요?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 목표물에 도달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무거운 탄두 덕분에 지하 벙커나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시설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군사 분석가 발렌틴 바드락이라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에이테크스보다 더 크고 정밀 타격 능력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대량 생산까지 언급했습니다. 대량 생산까지? 네. 또 항공 전문가 콘스탄틴 크리볼랍이라는 분은 물류허브, 지휘소, 탄약고 같은 고가치 표적을 파괴하는 데 이상적인 아주 강력한 미사일이라고 분석했죠. 정리하면 기존 에이테크스보다 탄두도 크고 파괴적인데 속도는 훨씬 빠르고 어쩌면 사거리도 더 길 수 있다. 이거네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또 있다고요? 네, 정말 놀랍게도 최근 파이어포인트 디펜스라는 회사가 또 다른 신형 순항 미사일 플라밍고 FP5를 공개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러시아 본토 타격용 드론을 만드는 주요 업체 중 하나로 알려진 곳인데요. 플라밍고. 이름이 특이하네요. 성능은 어떤가요? 이 회사 CEO인 테렉의 발표에 따르면 플라밍고는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앞으로 월 최대 200기까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펙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요? 사거리가 무려 3000km. 3000이요? 와우. 탄두 중량은 1150kg, 1톤이 넘습니다. 속도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진 어떤 미사일보다 빠르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100% 우크라이나 자체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000km 사거리에 1톤 남는 탄두. 이건 정말 압도적인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름이 왜 플라밍고냐면 초기 모델 앞부분 코팅 실수로 분홍색이 되어서 그렇게 붙었다고 해요. 좀 재미있는 유래죠? 네. 이름은 귀여운데 위력은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앞서 언급했던 미사일 전문가 파비안 호프만은 이 플라밍고를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안보 보증 수단이라고 부르면서 만약 3000기에서 5000기 정도로 실전 배치한다면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군을 몰아낼 수도 있을 거라고까지 전망했습니다. 3000에서 5000기. 그 정도면 정말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개발사 대표는 우리는 이웃나라처럼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공격할 의도도 없다. 단지 우리의 주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방어적 목적임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서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정말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롱 넵튠, 삽산, 그리고 이 플라밍고는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만합니다. 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몇 개 더 만들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언제든 타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아주 대담한 전략 변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이제껏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강력해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능력이 앞으로 러시아의 군사 전략,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과연 이 기술적인 도약이 이 길고 지루한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국제 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